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이재명, 윤석열을 말하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용민입니다. 대선이 정확히 34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을 감안하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운명이 이제 며칠 뒤면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표심을 정하셨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그 표심은 뭐 거의 하나로 요약이 돼 보입니다만은 한 자리에 모시기 참 힘든 분들인데요. 자, 강진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우리 이동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 교수님은 이 김포 살잖아요. 김해 옆에 김포가 있어가지고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뭐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셨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서 오세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진님. 앞으로 지나가? 가 지나가. 지나가요. 해피 뉴 이어. 예. 빨리 앉아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니 쉬실 뭐라고? 만큼 쉬셔놓고 늦게 오신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지각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까지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명절을 다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명절에 뭐 식구들을 만난 분도 있고, 안 만난 분도 계시고, 또, 뭐, 안 만났더라도 그 인터넷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서 그 대략의 어떤 민심이 어떠할지 다들 이제 가늠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부터, 명절 밥상에서 본 저는 대선 이제 고향을 어떻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하루. 예. 경산. 경북 영천. 영천, 예, 경북 영천에 가서 이제 부모님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친구들도 뵙고, 이렇게 4명씩 잘라서 네. 이렇게 다 뵀는데요. 그 전에는 정치 성향이 어땠어요? 정치사에 주로 이제 저쪽 당 때문 분들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2012년부터 열성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되셨고요. 아들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고, 전반적인 여론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정권 교체론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도 보니까 부동산과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되면 세금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보 경쟁력 부분에서, 야, 윤석열로 이거 나라 망하지 않겠어? 윤석열은 안 돼. 결국은 이재명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어? 뭐 이 정도 생각하는, 후보 경쟁력적으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준 기자님. 저는 뭐 이번에 그 코로나 그 방학 휴가 때문에 예. 제가 고향에는 가진 못했어요. 고향이 이제 춘천인데요. 대신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작은아버님이 대대로 이 공화당 시절부터 이 보수당을 쭉 찍어 오시던 네. 분입니다. 예. 나라를 지키는 이제 신념으로 쭉 투표를 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그 나라가 아니고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거 다행입니다. 예. 김건희 씨가 예. 좀 권력을 잡으면은 열린공감TV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드디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심지어. 예. 김건희가 마이너스 한 표를 냈군요. 근데 김건희의 그 워딩이 우리 언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정치 보복한다는 거잖아요. 네. 언론 탄압하고. 예. 그게 통하는 게, 저도 이제 처갓집이 대전에서 대전 갔다가 안동 갔다가 왔는데 그 장인어른이 혹시 윤석열이 되면 자네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지. 예. 아니, 영순이는 열린공감TV고. 그러니까. 예. 네. 그 뒤로 이제 안동에 내려갔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안동에 진입하자마자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직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이재명 이름은 못 따는데 네. 나를 위해 안동을 위해 안동의 아들을 꼭 안동의 아들의 약속을 꼭 지킵니다. 이게 엄청 걸렸어요.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물어봐도 네. 젊은 층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낳고 해서 네. 오늘 여론조사 한길리스트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대구 경북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절에 모여서 특히 TK 지역에서 고향 사람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좀 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TK 지역이 대통령 많이 배출했다고 하지만 그동안도 소외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특히 TK 북부 지역은 네네. 그런 게 좀 작용해서
지금까지 TK 지역에서 가장 많이 얻은 민주당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21% 얻었습니다. 탄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30%대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기 30%는 저기 찍을 걸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플러스 알파다. 훨씬 도움이 된다. 얘네들 고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가 보니까 유선이 무려 16%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불리한 ARS RDD 조사 기간 하루뿐. 게다가 60대 이상도 과표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안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버린 이런 현상. 예,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느껴요. 이제 제 외사촌 동생 이름 이동형이야. 예. 그래서 그 경주이시 종친회를 우리 외갓집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집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월성이시라 그러거든, 거기 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경북이라는 데가 이 전통사회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안동 방문했지 않습니까, 후보가? 네, 예. 방문하면서 뭐 경주시 정치인, 안동김 씨 정치인, 안동건 씨 정치인 다 방문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태릉에서 육사를 빼서 안동으로 이전하겠다. 네. 일단 태릉에서 뺀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울에서 뺀다는 건 그 빈자리를 뭔가 메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좋아할 거고. 네. 안동에는 그 936사단 그 사단 부지가 한 40만 평이 놀고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뭐 그런 공약들이 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공약이라고 하는 게 다 세대별 갈라치기 하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추가 배치 뭐 혐오. 말도 안 되는 혐오, 혐오를. 중국 혐오, 북한 혐오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더 좋은 정책이나 공약을 내는지 증명하려고 봅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 저는 뭐 제가 본가라서 저희 집안 식구들은 다 못 모이게 했고요.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인어른 처갓집을 가도 저희가 숫자가 넘쳐갖고 저희 가족만 먼저 가서 이제 잠깐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실향민이시고 장인어른 통영분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예외 없이 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오시다가 사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예. 2012년인가 17년인가 처음으로 한번 민주당을 부들부들하면서 찍으셨는데 네. 이번에 좀 더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아이고 그 윤석열 그 사람 뭐 부인이 그거 뭐 하고 남사스러워서 못 찍겠던데 요렇게 되셔서 이번에는 그 사회의 일자리 문제 플러스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포함이 돼서 투표를 아무래도 난 저기 뭐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거기를 찍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뭐 많이 있다.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조차도 야 그래서 윤석열을 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 뭐 한길 리서치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대에서 엄청 따라잡았어요. 20대에서 엄청 따라잡았다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갈라치기 전략에 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고 스탠스를 좀 나름 진중하게 유지를 하면서 갈데 없는 20대들 야 그래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붙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다. 여기다 이제 오늘 MBS 조사까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MBS가 이제 서류에서 논다고 이번 주는 결과를 발표 안 한다 그 그러는데 한국갤럽도 안 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매우 아쉬운데 다음 주쯤에부터 이제 갤럽이랑 MBS는 좀 상당히 놀라운 결과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길 리서치 가지고 오늘, 내일, 주말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가 늘 여론조사를 좀 걱정하면서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게 선행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앞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앞서는 조사 다른 조사가 안 나오니까 이걸로 방송국에서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YTN을 보니까는 계속 설전 이재명이 뒤지는 걸 가지고 하중을 하더라고. 선의 이야기를.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는데 뭐 이거 가지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PD를 그동안 열심히 취재해 오셨고, 네. 이 지금 열린공감TV는 사실 그 방송 개시일에 윤석열 일가의 의혹을 줄기차게 이제, 털어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대통령감 윤석열에 대한 정밀 검증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정밀 검증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우리가 검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그것도 공수처가 제 역할만 한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지금 뭐 피의자로서 사실은 소환 조사를 피의자죠. 예. 받고 진작에 기소가 됐어도 네. 그리고 한 가지도 아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범죄로 병합 기소돼서 사실은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자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지금 이 대선 전국에 유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주요한 검찰 그다음에 법원 이런 권력기관들이 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걸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이제 최은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각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이 세 사람이 이 만나는 공간은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삼부토건. 네. 제국에서 만나고 결국 이들의 이 삼부토건에서 만나게 해줬던 것은 우리 사회의 재벌 권력, 검찰 권력, 정치 권력, 네. 언론 권력들이 결국은 이 세 사람을 연결해 준 것이고, 결국은 지금 이 네 가지 권력들이 그래서 윤석열 그 후보를 당선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정말 유명한 정치 원로를 한 분 만났는데 그 양반이 이제 90년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그 조남욱 회장은 그냥 휘하에 엄청난 공무원들을 아니 민간인인데 공직자도 아닌데 휘하에 엄청난 공직자들을 부하처럼 사단병력으로 보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부르면 바로 오고 뭐 조남욱 회장을 대통령처럼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한길 리서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셨는데 네. 과거에 보면 한길 리서치가 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튀는 조사 결과를 많이 맞아요. 우리의 튀는 조사 많았어요. 그 체감을 느끼는 그런 민심과 다른 튀는 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했는데 심지어는 이 한길 리서치도 우리가 흔히 윤석열 엑스파일 말고 윤석열 Y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 그건 뭡니까? 그 몇 개 언론기관에 이제 그 이 조남욱 그 일가의 전횡과 비리들을 이제 요약 정리한 문건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삼부토건 내부 관계자가 정리한 문건이거든요. 거기에 조남욱 리스트에 보면 사실 이 한길 리서치 관계자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뭐 그럼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군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한길 리서치에서조차도 이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는 뭐 상당히 어쨌든 지금 우리 민심이 지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과 많이 좀 실제로는 더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론조사로 장난질 하는 것들이 요즘에 특히 눈에 띄는데 최근에 토론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건데 양비론을 일관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윤석열의 잘못이에요. 윤석열이 계속해서 무리한 걸 요구했고 이재명 다 들어줬는데 양쪽이 다 잘못해서 파토난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프레임은 뭘로 씌웠냐면 이재명은 거짓말 잘한다. 이런 프레임 씌웠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사가 포털에 실려. 그랬더니 여론조사 동정에서 누가 거짓말 더 잘하는 후보입니까? 여론조사를 해. 그리고 이재명이 더 잘한다고 하고 그게 또 실려.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이. 야, 검찰, 언론뿐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 회사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편을 먹으니 준비를 참 많이 한 대선이다. 그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이익 공동체예요.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회사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이익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순환하듯이 돌아간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 개혁도 사실 좀 미진하잖아요. 언론 개혁도 하다가 만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시골 이야기 또 한 번 하겠는데 시골에 어릴 때 보면은 소를 잡을 때 정수리 한 방에다가 막 때려가지고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 미쳐서 날뛰어요. 온 동네를 헤집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피가 철철 나도록 단면에 살이 보일 정도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미적미적거리는 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청문회 열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요건 뒤에 따라오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먹어요. 왜? 이 정치라는 것이 찬반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반대가 40%씩 나와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힘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밀어붙이는 것, 시원한 것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좋아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연말에는 좋다가 연초에는 출렁이다가
지금은 이제 접전 양상 끝에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 지지율 등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잘하고 어느 한쪽도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느 한쪽이 못하고 어느 한쪽이 잘해야 이게 크로스가 가능한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김성회 소장님 좀. 전 윤석열 후보가 되게 잘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잘해? 구체적으로 뭘 잘했냐라고 하면 여가부 폐지, 북한은 주적, 사드 배치, 그다음에 최근에 건강보험 논란까지 이걸 보면 이게 이제 혐오에 기반한 정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보세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도 적이고, 그다음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적이고, 외국인도 적이고, 이 집단으로부터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다 다른 측면에선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민주당은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개혁을 통해서 누가 아픈지를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뭉술했던 거죠. 어떤 기득권을 깨겠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한 사례가 제 생각에는 뭐 저희 책에도 있습니다만 기재부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하신 반면에 민주당의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의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약간 소확행이나 이런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나는 이런 기득권을 깨겠다. 그러니까 여성도 기득권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여성을 하나의 권력으로 창조하고 그것을 깨고 여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기득권과도 과감하게 맞서서 싸우겠다. 문재인 정부와도 과감하게 맞서서 새로운 개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 중도층들에게 일부 어필한 지점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설을 기점으로 기득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 이것들이 이제는 확실히 나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뭐 이동영 대표님. 네. 지난 1월은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분기점은 1월 7일이죠. 1월 7일인데 네. 페미니즘 문제는 모르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다. 네. 그런 걸 분명히 썼고 왜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반발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도 후보한테 사실은 후보가 되기 전부터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해한다.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네들이 왜 그런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답해 수출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 딱 1월 7일이에요. 그때가. 네. 그리고 방금 김성희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에서는 그걸 노렸지. 그래서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탁 맞불러오면서 그때부터 많이 출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네. 20대에서 크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연령대도 따라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근데 지금은 뭐 오늘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20대도 많이 잡았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것은 60대가 좀 흔들린다. 60대가 절대적 아성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세대 포위론 들고 나오는 게 60대 이상과 2030이 4050을 포위하자는 전략이었는데 네. 60대 이상이 흔들리면 이 전략 자체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60대 초분 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뭐 시간은 사실은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굉장히 안개 속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네.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출렁이고 오늘 또 어제 오늘 계속 김혜경 씨 보도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는 이재명 후보보다 한 3배 이상 언론에서 소비되는 양이 보도량. 훨씬 많던데 예. 뭐 그렇게 봤을 때 총공격한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여론조사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열린공감TV가 이렇게 김건희와 윤석열 최은순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이제 취재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여론 지형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요 며칠 동안에 김혜경 씨 관련한 보도. 아니 김건희 의혹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지 않나요? 그 뭐 상식적인 판단이 이제 뭐 가능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저기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 갑질을 한 게 아니고 뭐 5급 비서관을 통해서 5급 예.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
뭐 이렇게 공적인 관계로 이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그걸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는 사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해서 예. 뭐 정대택 선생님이 이제 뭐 국감 증인으로 이제 채택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대택 관련해가지고 그 정보를 좀 캐봐라. 그리고 정대택이 뭐 특별히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돈을 대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기자에게 사찰을 지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한테 뭐 제보할 게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동훈이? 그러면서 동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동훈이라고 얘기는 한동훈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쪽에 얘기를 해봐라. 이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검사장급인 한동훈을 사병처럼 부리는 모습들이 녹취록에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곳곳에 보면 본인 스스로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네. 심지어는 내가 후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김건희 씨의 그 호가호의 여기는 호가호의가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뭐 5급, 7급 공무원의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런 걸 사적 심부름 그걸 뭐 사적 심부름이라고 이게 공적인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적절하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것을 뭐 이걸로 인해서 김건희 리스크가 마치 다 정리가 되고 이제는 뭐 김혜경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바람을 잡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같은 뭐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레거시 미디어에 몸담고 있는 기자로서 참 참담합니다. 박진영 교수님, 김혜경 씨 사건. 그게 뭐 사실은 이제 50보 100보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양비론으로 엮어버리니까 예. 거기 우리가 이제 걸려든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굉장히 누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와닿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처럼 언론에서 엄청나게 퍼나르면서 네. 그때 이제 지지율이 좀 출렁거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잘못한 게 즉각적으로 바로 반박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배모 씨가 보니까 빨리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빨리 해서 종결을 짓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언론에서 더 이상 기사를 양산하기 못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캠프에서 빨리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후보가 본인이 직접 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럽다. 그리고 감사를 요청하겠다. 감사. 법인카드 혹시 잘못됐으면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경기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혜경 씨도 어쨌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특히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경기도지사한테.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고, 보면 내용을 보면, 또 녹취록도 보면 상표를 떼고 네. 담아라. 예. 본인이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아마 토론회장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마무리한 건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그 문제 제기하면은 뭐 대응을 하기가 좋겠어요.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응을 하면 되겠죠. 역대응을 하면 되겠죠. 김건희,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거는, 요 부분은 소명이 가능한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의 이런 수사에도 개입한 흔적도 보이고,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키우려고 할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이 이 건으로 공격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러면 당신 마누라는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 하려고 봅니다. 하려고 봐요. 싸잡아서. 싸잡아서 하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은 네거티브를 하지 안 않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를 토론에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지난번 양자 토론회 무산의 과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무자료를 요구했던, 무자료 요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토론팀이 있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 이 검사들 모여있는 검사팀이 따로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조직이. 네. 토론팀에서는 이 토론이 네거티브 개난장으로 가려면 정책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정책 토론을 하면 당연히 자료를 들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국정 전반을 하는데 무슨 암기 대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을수록
토론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구획을 나누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이런 외교 분야를 나눠서 하자고 하니까 그거 못 받는다. 이렇게 했던 이유도 바로 자기네는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구장창 대장동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자료 없이 하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 받았어요. 네. 받고 구획도 없이 하자. 뭐 하여튼 니네 무슨 경제 따로 정치 따로 못한다. 오케이 이것도 받았어요. 그때쯤 제가 생각엔 서초동 팀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초동. 검사로서의 취조하는 그러니까 중범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윤석열 씨는 이재명 후보를. 서초동 그러니까 팀면 우리 김건희 여사. 아니 여기 이렇게 서류 나와 있는데 말 똑바로 하세요. 이걸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럼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들어갑시다. 라고 맨 마지막에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어떤 정책적인 자료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로 올가맬 수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마도 모르지만 검찰 측으로부터 확보한 어떤 수사 자료 이런 것을 흔들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네거티브를 근데 이번 4자 토론 때도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서초동 팀이 만약 이겨서 토론을 그렇게 끌어만 준다면 저는 뭐 너무 고마운 일이지 않겠나. 이재명 후보는 분명한 그 시시비를 가려서 반박할 부분은 반박하고 오히려 공세는 정책적인 지점에서 취하면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토론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우리 성렬이 형이 큰 소리 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가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선제적으로 이걸 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건데. 그렇지. 이낙연 후보 쪽에서. 네. 근데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져 나왔을 때 홍준표, 유승민이 굉장히 강하게 그 진상조사를 촉구했던 반면에 처음에 초기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좀 보면은 윤석열 후보자는 되게 주춤주춤했어요. 말을 조심했고. 네. 그러니까 이미 대장동 게이트가 제대로 진상조사 수사가 시작이 되면 윤석열 후보자는 이게 본인이 여기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그 윤석열 후보자는 너무나 많이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 자체하고의 사적인 친분을 부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사소한 친분 관계만 입증이 돼도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 대장동 게이트가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이제 불안한 이제 시한폭탄인데 지금 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그 결국은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뭐 이거 그냥 뭐라 그러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허풍을 떤 거, 허세를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자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는 실제로 김만배가 여러 군데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TV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거 그거 공개했었지 않습니까? 최초로. 그게 뭔지 좀 추정은 되시나요? 김만배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그 카드. 김만배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카드는 단순히 제가 보기에 하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10년도 그러니까 대장동계 처음 출발해서 결국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장동 땅을 이제 그 지주화 작업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 전반에 이 김만배 씨는 다 있었던 거고, 그 항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걸 이 검찰 쪽 사이드에서 문제를 푸는 역할을 김만배가 했고. 법조 팀장이었으니까. 머니투데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화천 대유는 계속 민주당에서 주저주저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SK 계열사라 다름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결국 화천대유가 이 SK 계열사로 본다고 얘기한다면 50억 클럽에 돈을 준 사람은 너무 뻔해요. 그리고 이 50억 클럽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 SK의 사면 거래하고 관련이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고 결국 SK 사면 거래로 가다 보면 박영수 특검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건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도 역시 윤석열이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처음서부터 끝, 그다음에 SK 사면 거래까지 윤석열 후보자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만배가 저렇게 자신 있게 그 정영학은 회계사잖아요. 네. 서초동 사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몰라요. 네. 이거는 김만배만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내가 한 방이면 윤석열은 보낼 수 있는 거 알지. 이런 식에서 나왔던 거고 아마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확전되는 걸 전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것만 놓고 봐도 간단하죠. 그 당시에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에 10억 수수료 받고 10억 3천만 원 받고 1,100억 원 알선해준 조모 씨가 마음이 불안해졌잖아요. 불안해진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김만배 씨에게 아유 뭐 이거 누구를 좀 변호사를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조팀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과장이 누군지 봤잖아요, 윤석열. 이 사람한테 누가 제일 말이 먹힐 건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자, 이 박영수 변호사로 쓰면 됩니다. 라고 해서 박영수가 변호사가 됐고, 이 조모 씨만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서 조사를 2차례나 받았으면, 최소 2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쓱 빠져나가요. 쓱 빠져나갔고, 그 뒤에 박영수가 대한변협회장 출마를 할 때, 남욱 변호사가 그 캠프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이 검사들 할 때 김만배 씨가 이 윤석열 검사를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들을 보면 내가 왜 그때 윤석열 이 과장을 할 때 박영수를 변호사로 추천했는가? 이 부분만 설명을 해도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입을 열어도 아프죠. 그렇다고 하면 그럼 박영수도 본인의 내가 그때 사실은 이 전관을 사용해서 윤석열한테 이런 편의를 봐줬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박영수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 못하는 것은 그런 지금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죠 지금. 네, 먼저 이재명 후보만 그냥 두드려 패고 의혹을 제기하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부산저축은행하고 이제 연희동 집 사건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은 사실은 이 화천대유에 최초 400억 원의 자금을 이제 흘러갈 때 급전을 융통해준 명동의 사채업자 정창성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창성 씨의 그 동생이 예. 서울중앙지검 1호차 운전사로. 그건 그래요? 정창성 씨 본인이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정창성 씨가 실제로 그 MB가 구속될 때 네. 윤석열 후보자가 가장 쿨한 정부라고 평가했던 MB가 구속될 때 차를- MB를 그 호송할 때 그 호송 차량을 지휘한 지휘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잡히기도 했어요. 저 학동 말고 그 어디지 거기 논현동 그렇죠. MB 집에서 서울 동부구치소까지 갈 때 그때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지휘를 했던 사람이 그 정창성 씨 동생.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그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 국밥을 먹는 그런 그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국밥 영상에도 예. 그 운전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밥 영상도요? 국밥 영상에도 아까 얘기했었던 최초 400억 원, 화천대유에 400억 원의 급전을 조달하는 그 명동 사채업자의 동생이자 네. 서울중앙지검 1호차를 운전했던 네. 그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본인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검찰청 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도 계속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계속 본인은 마치 대장동 게이트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이. 이 거짓말은 사실은 뭐 어느 순간 가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이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부 아래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박진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은 1순위로 해야 될 그렇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데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거 암이 온몸에 다 번져가지고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6개 분야로만
해서 그대로 이제 한정시켰던 것도 이제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 우리가 이제 전술적인 문제에서 오히려 이 특수부가 아니고 형사부의 권한을 빼버린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네. 특수부의 권한은 그대로 온전되고 윤석열 출신 네, 그렇죠. 특수부. 그리고 이제 이 그 검찰 내에서 이 경찰들에게 권한을 뺏긴 형사부 사람들은 오히려 특수부에 동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술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 가서는 저는 이 검찰 권력의 해체 문제에 있어서 중앙적인 이렇게 분산 외에 지방적인 분산까지도 이제는 해가지고 전국이 중앙 집권화되어 가지고 팡팡 돌아가는 이 검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이 검찰 인사 관련되는 것도 이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뭐 저는 뭐 그런 주장도 좀 해보는데요. 실험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검찰 개혁 이제 얘기 나오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은 이제 이 검찰 개혁은 사실 일반인들 볼 때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뭐 그때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될 때 정의당이 특히 지금 검찰 개혁이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그 이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검사장을 네. 우리가 영입을 외부에서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검찰이 반대해가지고 그 김호수까지 나서가지고 결국은 반대해서 이걸 좌초시켰잖아요. 그렇죠. 박범계 장관이 그래서 아주 면이 안 섰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노동 전문 기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사시고 공인노무사시고. 예. 그래서 재벌들에 의해서 그 위험을 외주화해서 그 수많은 이제 그 무고한 그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이 됐는데 항상 이때마다 이 원청인 재벌 기업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던 마지막에 그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게 검찰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양주에서 그 타워 크레인 붕괴로 한 3명인가 4명 그때가 그 노동자가 희생이 됐는데 그때는 심지어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크레인을 콕 찍어가지고 워낙 사고가 자주 하니까 네. 원청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이걸 수사했었던 그 검찰이 그 대검 공안부에 있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법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한다.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은. 그러니까 법으로 다 처벌하게 돼 있는데 지들이 쥐고 있는 그 이 기소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결국은 이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계속 덮어줬었던 원청 처벌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검찰 개혁 가능하겠네요. 최근에 그 대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출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영입을 했어요. 일부 제가 한번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부 건설회사는 네. 전문 경영인이 검찰 출신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사의 경영인이 전문 경영인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다단계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 조이팔 씨 등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단계를 구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찰에 약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도망 나가고 빠져나가고 수조 원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종류의 범죄도 검찰에 눈 감아주기가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좀 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법대로 정도 통과시키면 진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그 인수위 시절에 6월이면 지금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로 법사위원장이 교체되게 되어 있거든요. 6월부터. 그래서 5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면 또 지나갑니다. 네. 이게 끝나면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그 끝나는 과정을 두려워해서 그렇거든요.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그 좀 이슈화 시키려면 이 선거 국면에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3프로 TV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도 부동산으로 쏠리는 과잉 유동성을 이제 그 주식 시장으로 견인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 을 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주범들이 따져보면 이 주가 교란 세력들, 재벌 3, 4세들이
요즘 거의 기업을 정상적으로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다 주식 노름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 작전 세력들 옆에 이제 이들이 항상 이게 문제가 돼도 드러나도 얘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감독 기능을 안 하고 제대로 처벌 안 해. 그리고 기재부 모피아들이 여기에 또 그렇지. 가지고 최종적으로 종말 처리를 검찰에서 해준다. 정말 처리.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불투명 주식시장을 결혼하고 있는 그런데 주가 작전 세력, 재벌 3사들 작전 세력들, 그 다음에 이 금융 마피아들, 그 다음에 이 기재부 마피아들, 그 다음에 검찰까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는 싸그리 제대로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예. 금융적폐들을 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손을 하라도 되지 못한 그 적폐 분야 중에 하나가 금융적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적폐들을 손을 보겠다. 그래서 그 주가 지금 현재 2,500, 3,600걸 5,00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함께 이 금융적폐에 대한 그 청산 의지를 좀 밝히면 궁극적으로 이게 검찰 개혁하고 예.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그 기재부 모피아들과의 대립각이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확실히 그 관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포섭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선과 철학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군의 역량을 갖고 있다. 개혁은 힘있고 인기 있을 때 와이스처럼 하는 겁니다. 전광석과 예, 같이. 이게 자꾸 재고 혹시 이렇게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다 보면 그때 기득권들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임기 초반에 해야지 아니면 불가능. 지금 말씀하신 모든 개혁들은 임기 초반 인기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도와 시스템적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도와 시스템은 결과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개혁을 하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회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아니 이제 그거에 관련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6월이면 법사위원장이 바뀌어서 이제 5월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3월 되면 보십시오. 선거 끝나고 나면 6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이런 개혁 정책을 펴서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놔야 됩니다. 여당 내에서. 예. 지방에서 자치 선거 때문에 지금 개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만약 당선이 된다면 드린 말씀입니다만 당선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건데 이 사람들은 정말 꼭 꼼꼼하게 이름을 적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들어놓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에 취임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제 그 밑에 그 관료겠죠? 관료가 와서 이제 인수와 관련한 그런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한 이제 보고를 할 때 지사님, 전임 지사는 한 500억 정도 마음대로 썼습니다. 연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한 해 예산이 26조인데 500억 쓰시라고 나머지 500억 정도 썼는데 전임 지사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저희가 많이 받으려서 600억 쓰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딱 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28조라고 했습니까? 28조 제가 다 쓰겠습니다. 다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600억은 지사가 쓰고 나머지는 우리 관료들이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다 쓰겠다 이런 거였는데 과장 전결 다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다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경기도를 확실하게 이제 자신의 손아귀에 이제 집어넣게 된 거죠. 그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수만 장의 그 결단을 다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결재를 받다는 겁니다. 관료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또 통솔해야 하는 것이고요. 명절 끝나고 뭐 이제 오늘부터 다들 출근하시고 네.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방송 재개하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한길 리서치가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네. 또 하나는 그 진보 커뮤니티 가면 하루에도 수십 개 달리는 게 네. 홍보와 공보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지금껏 사실 역대 대선을 뭐 치르면서 우리가 공보를 보수 쪽에 뒤진다는 평가를 안 받았는데. 그렇지. 이번에는 뭐 완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 대한민국 최고의 남바원이 이제 밖에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합류한다 그 소식까지만 해도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고 좀 흥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네. 근데 뭐 오늘 들려오는 얘기는 합류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분위기 좋게 그분이? 네, 그분이 손혜원 고모가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SNS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사진, 프로필 사진, 그걸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포스터 제작 들어가고 인쇄를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러니까 지금 뭐 손혜원이 정권은 잡기 어려우니까 포스터나 뭐 현수막 그리고 쇼츠 이런 것들 또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진 뭐 이제 지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그 프로필 사진을 총 디렉팅 한 게 송고모였습니다. 그 저기 흰머리의 예,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는 그것만 사진만 좀 정말 좀 도와달라는 후보 측의 부탁이 있어서 사진 촬영 전체를 디렉팅을 했고요. 이제 뭐 작가 섭외부터 시작을 해서 다 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후보님이 지금 머리 색깔을 바꾸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본격적으로 좀 홍보와 관련돼서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전체를 다 지금 뭐 갑자기 본부장을 맡아서 한 달 남은 이렇게는 못할 텐데 분야를 특정해서 손 의원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일을 하지 않겠나. 이 브랜드 전문가라는 건 이름 정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쭉 함께 일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요. 1초에서 2초 동안 보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손 의원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몇 명 없습니다. 정치 쪽에서는 그냥 원탑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탑. 예. 3초 동안 2초 볼 걸 3초 보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논할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내일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선할 때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 띠를 해줬다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확실히 달라. 다른 후보는 이렇게 여기가 눈에 쫙 들어오더라니까. 네.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뭐 아직 결정은 안 됐긴 합니다만. 네. 김영희 본부장이 그동안 이제 의욕이 넘쳤잖아요. 의욕은 넘쳤는데 어쨌든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또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도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네. 뭐 직접 이제 송고모한테 같이 할 수 없겠냐 이야기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분위기가 이제 홍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이병철 씨 사망했을 때 아무것도 안 움직였다고. 네. 그 공보의 문제점이거든. 근데 어쨌든 공보도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정권 교체론 이야기가 못 나오게 정말 제대로 된 공공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다음 정부는 좀 효능감이 높은 정부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뭐 일단 정권 교체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왜 찍냐? 7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무리 나쁜 놈이고 엑스파일에 저렇게 무능하고 실력도 없고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사람들도 알지만은 그 정권 교체 열망 때문에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럼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를 위해서 정권 교체하겠다. 그렇지. 이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YS를 뽑을 때 그 자질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는데 YS가 빠져나간 게 네. 머리는 빌리면 된다였거든. 자기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전문가 머리를 빌리겠다고 했는데 네. 그 전문가 머리 빌리는 사람은 머리 나쁜 YS가 빌린다고요. 똑같습니다. 윤석열도 전문가를 쓴다고 하는데 누가 채용하는데 결국 본인이나 김건희 씨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2의 또 IMF 올 수도 있다. 그러면 IMF 불러오는 정권 교체를 왜 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필요한 거죠. 머리를 빌리는 사람이 혹시 건진법사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구슬을 흘려야죠. 아니 무속의 관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이게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저 기독교 표가 좀 달아날 것 같으니까 또 기독교 행사도 막 참여하고 가서 목사들한테 안수도 받고 막 그런 모양인데 김건희까지 어느 정도인가요? 의존도가.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7시간 녹취록에 보게 되면 이제 본인을 사실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보통, 영적인 사람이다. 네, 그리고 보통 무당보다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건희 씨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무당 게 이상의 이제 도사들과 같이 이제 교류하는 본인 스스로를 무속인으로 사실은 정체성을 이제 커밍아웃 했다고 보이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자도 보면은 약간 그 영적인 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영적인 끼가 약간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리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지도하고 후견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윤석열 이 김건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 삼부 토건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부 토건에 있는 조 씨 일가 자체가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무속에 빠져 있는 집안이에요. 조남욱 회장 일가가요? 그래서 무정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그 일단이 드러나긴 했지만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한테 야, 너 저기 한국은행 갈 생각 하지 말고 계속 사법고시 도전해. 했다는 그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3년도 도전했는데 3년 딱 맞춰서 그래서 윤석열 이제 김건희 씨 부부의 무속의 뿌리는 이제 삼부 토건 조 씨 일가에 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열린공감 TV에 이제 윤핵관의 이제 측근 인사라고 얘기되는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네. 그 청년이 저희한테 그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윤핵관들조차도 지금 그 윤석열 후보자 김건희 씨가 얼마나 무속에 지금 중독 수준에 빠져 있는 걸 알고도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그 알려지는 걸 지금 막으려고 쉬쉬하고 있고 본인들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그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윤핵관들조차는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에게 떨어질 이제 자리 때문에 지금 함구를 하고 있고 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마 이 30대 청년이 용기를 내서 아마 본인을 드러내놓고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언론에 나와서 그 무속을 부정을 했었던 손바닥 왕자에 뭐 이걸 써준 사람은 아크로비스타의 그 이웃 주민이다 할머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윤핵관조차도 그 윤석열 후보자가 무속에 심취해 있는 거 그리고 이 손바닥 왕자 써준 거는 다 사모가 써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윤핵관 내부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 저기 건진법사가 써줬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써줬는지 김건희가 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윤핵관 스스로는 대외적으로는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는 했지만 윤핵관조차도 그것은 이웃집 할머니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 특보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일 일찍 갑니까? 회의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캠프 일은 해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이팅! 박진영 교수님, 감사했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무속에 깊이 관여가 돼 있다면, 앞으로, 김건희 씨, 그동안 해왔던 말들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도 뭐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도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윤핵관 인사의 육성 파일을 직접 들어봤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때문에 천공 이런 사람들을 왜 좀 더 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우리 공보팀에서 나서서 좀 더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휠들 치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차마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윤핵관 인사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쭉 동영상을 좀 검색해서 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언론에 나가서는 천공이라든지 뭐 건진과 관련된 무속 논란에서 부인을 하면서도 캠프 내부에서는 이런 딴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부딪힐까. 그래서 이거는 뭐 윤석열 캠프에서 무속과 관련된 논란들을 계속 부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으면 저희한테 열린공감 TV에 제보해 왔었던 이 30대 청년이 그 캠프 내에서 본인이 직접 봤던 이 목불 인견의 상황들을 아마 양심 선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왜 초반에 보면 홍보를 이준석 대표가 다 맡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뺏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김건희 쪽에서. 예,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200억인가 그렇죠? 그 비용이 꽤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거 윤석열 캠프 내부자들의 증언 들어보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토리 계정 하나 해서 4개의 계정을 운영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만 선대위에 떼주고 나머지 3개는 김건희 씨의
사단이 관리를 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된 팩트입니다. 즉 토리 계정에 올랐던 개사거 영상을 올린 장본인은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인 게 맞죠. 네. 그럼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밤 11시에 개 데리고 내려오라 그래서 모쳐서 촬영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놓쳤던 게 그거예요. 왜 11시 반이었을까? 이게 다 시간이 중요한 거죠. 제가 네. 이번에 31일 술시 7시에 꼭 토론회를 열어야 되고 절대 그 시간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우겼던 것을 보고 아차 싶었던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걸 자시에 올리려고 했구나. 네. 11시 반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 계정 자체를 김건희 씨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홍보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색깔로 선점을 낼 것인가 이걸까지 포함해서였구나. 왜냐하면 개사과가 본인들 주장대로 하면요. 인도 사과와 관련된 아버지의 추억 시리즈 3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3편 중에 하나 밤 11시 반에 올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시 반이라는 시간.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서는 맞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김건희 씨가 이런 홍보물까지 어떤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단초를 볼 수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끔찍합니다. 아이고, 무속에 완전 심취해 있다 못해 중독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그것도 이제 최순실은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멋대로 청와대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내내 청와대 안에서, 부인이랍시고 그 남편한테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또, 검찰의 업무에도 관여를 한 흔적들이 또 보이고 있는 마당인데, 야,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 검찰총장 취임식 때 청와대 들어가서 6분 동안 연설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7분인가? 7분. 네. 대통령님 뒤로 돌아보세요.까지 포함해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진짜. 예, 그때 진작에 좀 알아보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영 대표님, 그 윤석열 씨가 이제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트럼프가 많이 쓰는 혐오 프레임, 이걸 적극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물론 전체 득표수에서는 이 힐러리한테 졌지만은, 그러나 또 미국의 아주 복잡한 선거 게임의 룰을 보면은 결국 승리로 이제 귀결됐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사드 배치, 여러 가지. 예. 이게 한국 대선에서 먹힐 수 있는 전략입니까?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먹힐 듯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독이 될 것이다.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를 굉장히 많이 설치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몽땅 뒤집어 쓸 겁니다, 아마. 지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고, 그 트럼프가 승리했던 요인은 그렇게 혐오 전략이 통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너무 못했다. 힐러리.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매력. 무매력. 그러니까 비호감 플러스 무매력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조차 찍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역대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 누구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안철수.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은 매력이 있는 후보긴 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좀 진료랑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승리 선거 전략을 갖고 왔다? 저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또 미국에 계셨던 분이고, 미국 정치도 아주 해박하신데, 그 혐오 전략 먹힐까요? 우리 대선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갇힌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에서 35까지 올라오는 스테로이드제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만 잔뜩 맞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빡 해서 5% 끌어올렸지만 거기서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 한 끼 리서치 같은 경우 20대가 여성층에서 아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망해서 이재명 후보로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을 보아도 그렇고 이 혐오라는 게 이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실제로 정치계에서 국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바짝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국가 지도자는 너도 싫고 너도 싫다라고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닌데 직업군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네거티브가 이런 정도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품넓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중도층들에게 통치자로서의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공감TV나 서울의 소리 저기 선거 끝나면은 바로 작사를 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도층들에게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보복을 하려고 그래? 선거에서 이겼다고? 의외로 저희 열린공감TV를 보는 또 이 박사모 회원들이 또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 시청자층의 우리 한 7, 8% 정도가 2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저희 열린공감TV를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 그냥 입만 터는 데가 아니고 뭔가 직접 취재해와서 얘기를 하는데 취재한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 네거시 미디어에서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열린공감TV를 자기가 집권하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공감TV를 봤던 20대들은 왜 죽인다 그러지? 그래서 좀 퍼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고소고발 전 PD님 거의 하루가 멀다시피 하고 검찰 출동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다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 받거나 이 관련돼서 공격이 성공하지 지금까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저희가 이 고소고발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데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경찰 분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열린공감TV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증거를 가지고 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사도 하신 분위기가 좀 편하고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만 올라가면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선 끝날 때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그런 일이 뭐 상상을 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희 열린공감TV를 집어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정권이 무너지는 예참.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은 아주 박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순위가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이준석도 그걸 알고 지금 열심히 빨아대는 거 아닙니까? 개망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글을 쓰면 바로 밑에다가 토를 달고 말이죠. 그렇지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할 짓이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뭐 황희도가 계속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어젠가요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은 팽당한다. 만일 윤석열이 이겨도 그건 나쁘지 않은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주장을 했거든. 그거 왜 주장하냐면 지금 20대 남성들이 이준석한테 열광해서 몰표를 윤석열한테 주는데 팽당하면 소용없다. 그렇지. 윤석열이 뭘 알아서 지금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안 했다. 이준석이 시키니까 하는 건데 팽당하면은 다시 그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보다는 알고 있는 이재명이 낫다는 거지. 어차피 팽당할 거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그 유권자들이 윤석열에게 표를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다기보다는 내가 2030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는 최소한 남성층에게선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다. 나의 지지 기반 무시하지 말라.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아니 반대로 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지. 봐요. 그 불안의 어떤 징표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의 목표는 노원에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국회의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선 이렇게 놀림까지 당하고 있는데 마삼중이라는 별명 아십니까? 예. 마이너스 3선 중진. 중진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노원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은 비교적 제정신인 사람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 치우쳐져 있는 이 정당으로는 자기 수도권에 기회가 안 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어쨌거나 정당 개혁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이준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자기의 희망이 없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이준석의 개혁을 막아야 될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 당선될 때부터 대선보다는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준비했던 게 이준석 대표의 본인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이 정당 개혁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집권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격렬하게 부딪힐 지점이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의 지방선거를 놓고 공천의 싸움이 될 것이고 네. 그 경우에 본인의 집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윤핵관들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윤석열 이런 여러 가지 역관계를 고려하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 공천을 좌초시키기 위해선 이준석 개인에 대한 공격 주자는 서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윤핵관 대다수가 보면은 그 탄핵 때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저쪽 바른정당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동안 사실 숨죽였죠. 친박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갈 때 아주 그 몸을 낮춰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윤핵관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복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당내 이 눈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쳐낼 것이고 아마 명분은 정당 개혁. 우리가 더 이상 수구정당으로 가면 안 된다. 친박정당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칼을 휘두를 것이 분명하고 이러면서 또 김한길 그분은 또 지금 물밑에 있지만은 또 여권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윤석열 정당을 만들게 될 것인데 이러면 국민의힘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 이후로 그 나름대로 40년 역사를 가져온 정당인데 윤석열 개인 사장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 그 수도권 정치인들한테 붙잡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죽는다. 선거 끝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을 찍어라. 윤석열 선거운동 너무 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농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 윤핵관들 몇 명의 욕심 때문에 윤석열을 후보로 올린 것은 굉장한 패착이다. 네. 이거 저는 탄핵보다도 더 심한 똥볼 차는 거라고 봐요. 스스로가. 예. 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패배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패배했으면 당 안 망가집니까? 패배해도 당연히 망가지는 거예요. 네. 누가 윤석열을 데리고 왔냐. 네.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내세웠구나. 지금 선거가 투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본인들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네. 뭐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있었나. 네. 보수가 재건되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고. 보수는 이렇게 해서 몰락이 되는 거고, 이제 미래를 완전히 무덤 속에 이제, 묻혀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진보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인사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이 예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중원으로 진출을 했어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도 막 받아들였고, 아파트 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토건 이런 얘기 나오면 자 생각해보세요. 5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 개발하겠다 그랬다가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서 건물 짓는다 그러면 토건족이랑 같이 쓰레기라고 엄청 몰아붙였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재명 후보가 중원을 차지하고 진격을 해서 들어가니까 어마뜨거라한 윤석열 캠프가 완전 보수에서 극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 우리 중국을 때려잡자. 네. 건보료 지금 상위 10%도 아니고 10명이에요, 10명. 예. 건보료 제일 많이 쓴 사람 10명 중에 8명이 중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200만 명 중에 10%가 중국 사람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를 해서 굳이 중국이라는 걸 거론하죠. 여성에 대한 혐오하죠. 그래서 그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극우 보수 쪽으로 가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당장의 당의정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로 가서 보수가 몰락하는 것의 속도를 이재명 후보의 중원 정책이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점도 좀 짚어놔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물론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7시간 녹취록에서 이제 내가 후보다, 네.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윤석열이 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김건희 씨의
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부토건 제국에 있는 권력 카르텔에 있어서의 비선 실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뒤쪽에 있는 우리 사회의 그 기득권 카르텔이 집권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권력 이제 본색을 민낯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우리 사회 모든 네. 기득권 카르텔이 이 조남욱을 정점으로 해서 네.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여권 인사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 카르텔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권도 또는 심지어는 청와대에도 자기네 필요한 사람을 심어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최소한 여권이나 청와대의 그 개혁적인 본능을 무력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예. 열린공감TV가 이재명 뭐 선전방송이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실상은 그래도 이낙연 후보도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낙연 후보 쪽 인사나 윤석열 일가나 다 보면 한 뿌리 안에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는 지점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고 시민의 승리가 돼야 된다. 시민의 승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엑스파일에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들 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서빙고동에서 그 대우자동차 1차 밴드 주식으로 따지면 한 수천억 정도 된 자산가를 가지는 이제 이 1차 밴드 대표이사가 아주 참혹하게 그 살해가 되거든요. 서빙고동에서. 네. 목 양쪽하고 그다음에 사타구니 양쪽 4군데를 저는 그 살해됐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살해된 거예요. 예. 이거를 그 경찰이 자살로 하고, 검찰에서도 그걸, 결국은 이제 그 자살로 최종적으로 처리를 끝냈어요. 2018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근데 이 끔찍한 이 사건들이 윤석열에게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던 윤석열에게도 귀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공정과 뭔가 정의의 화신, 뭐 그런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건을 쭉 보더니 뒤로 주춤주춤하더니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서부지검으로 퉁 했고 서부지검에서 다시 이 사건을 덮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검찰총장이 돼서도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카톨릭 신부님이 찾아가서도 이 억울한 죽음을 당신이 검찰총장이 됐으니 신원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이거는 조직에서 이미 조사한 사안이고 결론이 낸 사안이라서 검찰총장이라도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결정,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직에서 결정한 일은 검찰총장이 돼도 그 조직은 검찰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경찰, 검찰뿐만 아니고 결국 윤석열을 검찰총장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이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생명까지도 이 검찰총장으로서 신호를 밝히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조직이 결국은 저는 권력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민주주의는 뭐 사라지는 것이고, 그 조직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무속이 얽히고, 조직이 얽히고, 정말 참 끔찍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돼가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 또 윤석열 후보의 낙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자, 민주당에게 이제 국민이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면서 또 시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할 텐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성회 소장님부터. 예, 전 좀 더 가열찬 혁신을 내부적 혁신부터 시작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의 586 용태론도 그냥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번 대선보다는 본인 안위가 더 중요한 정치인들이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른바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좀 다음 선거에 안 나오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그간의 어떤 부진을 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여튼 뭐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대해서의 흐름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제 반대로는 오늘 기점으로 이제 어저께 김동연 후보의 토론도 너무 좋았고 오늘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중도층들이 상당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4명의 토론의 모습을 지켜보고 이제 앞으로 뭐 토론을 더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더 요청을 할 건데 윤석열 후보는 아마 오늘 하고 나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한 지점 그리고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의 움직임을 이재명 후보가 좀 막판까지 잘 끌어가신다면 지금 현재로서 안정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역대로 가장 좀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젠 이재명의 시간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영 대표님. 저는 뭐 세대 포이론에 맞대응해서 세대 포용론으로 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좀 벌여야 된다. 혐오 정치로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또 북한 이제 여성 이 혐오 정치를 쓰는 거잖아요. 네. 세대 포용론을 계속 언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세대 포용론은 세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난 대선 빼고 지난 대선 탄핵이 있었으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보고 네. 2012년 대선까지는 다 지역 선거였어요. 지역 선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또 민주당 출신의 최초의 TK 후보이기도 하고 해서 서울 지역만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준다면 나쁘지 않다. 지형상. 그래서 서울 지역에 좀 남은 시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 네. 이 검찰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것은. 네.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검찰 쿠데타가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검찰 그 공화국이 되는 거고.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은 다 묻혀버릴 것이고. 그리고 검찰 지금 알고 보니까 또 검찰 뒤에는 또 무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무당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싸움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이 언론인 거고 언론이죠. 언론이 이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여론을 기초로 이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됐고 그 설 연휴 직전에 저희가 그 김만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공개하기 전에 예. 이미 YTN에서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보니까 한국일보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YTN이 그 방송을 내보내기로 그렇게 예고까지 나갔는데. 저희는 뭐 YTN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YTN이 스스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YTN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예. 뭐 제가 뭐 그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신문사에도 제가 이 김건희 7시간 그 녹취록 그 독점적으로 그 게재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열린공감 TV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네. 그런 제안도 무참히 거절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후보자하고 선명하게 뭔가 각을 세우는 그런 보도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땐 그 어떤 언론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들 지금 손발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 거꾸로 결국 윤석열 후보자를 위한 이제 그 홍보, 그 나팔수로 지금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점점 더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믿을 거는 우리 시민들의 연대밖에는 그렇죠.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그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그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이 세 사람들이 결국 이 권력의 카르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쥐우게 될 아까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민낯이 드러나 있고 이들의 공화국이 아니고 우리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다 함께 우리가 정말 그 위대한 싸움에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윤석열 일가 그리고 검찰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상부에 이들을 지휘하는 조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절 마치고 이렇게 다들 좀 녹음하실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재명, 윤석열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특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공감TV로 또 이동형TV로 김용민TV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각자 다른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